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 송내의 투썸 플레이스에서 우리 라찐거 교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아마 저번에 이야기했던 데서 역사적으로 그 슐라이어 마호부터 칼바르트까지가 한 100년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리첼이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첼. 알브레이트 리첼은 여러분들 신학교 때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슐라이어 마호부터 그 뒤로 신학사에서 전개되는 전체적인 프로블렘 게슈히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상훈 박사랑 깊은 대화, 두 번째 라찐거와 한스킹은, 예도는 이제는 그냥 인터뷰하는 자고, 우리 이상훈 박사가 라찐거 교수가 다 얘기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라찐거와 예도 TV에서 한스킹은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어떤 관심사로서 예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열어놓고 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참조하시고, 특별히 신학계에서 아직 얘기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면서 강좌를 열려고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우리 라찐거 교수님이랑 그 리첼 이전까지 슐라이어 마호부터 한 50년의 그 상관에서 도대체 신학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헤치면서 오늘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마이크를 라찐거 교수에게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매번 볼 때마다 이 카메라를 보면 부담스러워. 아니야. 오늘 두 번째 그리고 시간인데. 형도 그것도 들고 있기 얼마나 힘든데, 이거 하나 스탠드 하나 사시죠. 아니야. 편하게 말씀하셔. 자,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전에 슐라이어 마을을 얘기했잖아, 그죠? 편하게 신학사 쪽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제 서로 대화가 되면 이제 하도 이제 많이 잊어버리니까 그냥 흐름대로 좀 갈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뭐 워낙에 앞에 대가를 갖다가 앞에 놓고 얘기를 하자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고. 그냥 일단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흐름을 갖다 이렇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그 스탠드 하나 사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18세기, 19세기는 이제 다 이제 리버럴하다, 자유주의적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얘기가 그건 아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보통 이제 19세기가 시작된 무렵에 굉장히 그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가 19세기 말이 되면은 굉장히 오히려 신학에 굉장히 화려한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바르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선이지, 어떤 바르트가 됐던 20세기 초에 어떤 변증법적 20년대 변증법적 신학의 뭐 불트만이라든지 바르트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에밀 브루너라든지 고각,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이어져 있는 어떤 그 충분한 이제 전 단계의 내용들을 갖다가 잘 흡수를 해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알아두면은 도울 게 그 100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해를 좀 넓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적어도
영미계통이 아니라 유럽 본토에 이성주의의 물결이 휩쓸고 간 그 100년 동안의 그 독일 본토에 주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본토의 어떤 그 학문적인 흐름을 보면 그 100년을 아까 전에 뭐 우리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안 나와. 다음에 자, 얼굴이 잘 안 나와. 아예 안 나와야 되는데 얘기해. 안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그 100년의 어떤 이 흐름을 크게 볼 때 한 중간 정도 한 번은 50년을 이렇게 이제 끊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기둥처럼 차지하고 있는 한 대가가 누구냐면 알브레히트 리츠거든요. 그다음에 알브레히트 리츠리 이제 그 50년 중간, 그러니까 18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해서 쭉 중간 기둥을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50년 어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한 획을 긋는 게 이제 칼바르트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르트라는 어떤 그 대가가 단순하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50년 어간을 갖다가 거치면서 형성된 그런 어떤 그 흐름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사실은 바르트 스스로도 따지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제 그 정리 작업들을 쭉 꾸준히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트 자신도 보면은 이제 보통 슐라이어마커에서 리츠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갖다 연속 강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강연을 1921년에 괴팅엔 대학교로 부임을 하잖아요. 25년까지. 괴팅엔에서 하던 일이 주로 이제 리폼드 신학,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펀드를 받았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그 중요한 이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신학 테마에 대해서 강연을 할 때 그때 이 테마를 한번 다루고, 그다음에 29년에 민스터에서 요거를 한번 더 다룬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본에서 한번 이제 그걸 다루게 되죠. 그래서 본에서 다뤘던 것이 미국에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책이거든요. 바르트가 저술한 이제 그 근대 신학 텍스트죠. 근데 어쨌든 바르트 스스로가 요거 슐라이어마커에서 리츠까지, 그다음 리츠 이후로 갖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흐름으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리츠리 어떤 그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선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틀의 중요한 신학적 논점이 뭐죠? 그걸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이전에 슐라이어마커랑 다른. 예. 근데 사실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재미가 있는 테마 중에 자,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잠깐 하게 돼요. 슐라이어마커에서 리츠까지 가는 요 어간을 갖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는 테마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테마로 이걸 이제 보통 독일 사람들이 이제 페어미틀룽스 테올로기라고 하거든요. 페어미틀룽스 테올로기. 그걸 이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틸리시가 활동을 하면서 틸리시가 이거를 메디에이팅 티올로지라고 미디에이팅 미디알러지로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아시지만 틸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베이스를 갖다가 상당히 쉘링 철학적인 부분에다가 당연하죠. 두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20세기 초반의 그 실존 철학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조명이 될 때 실존 철학적인 그 분위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종합적 작업을 하잖아요. 사실 틸리시도 사실은 이 페어미틀룽스 테올로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50년이죠. 그러니까 슐라이어마커 직후부터 시작해서 리츠까지. 리츠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리츠를 마지막 중재 신학자이자 최초의 뭐 말하자면 이제 리츠 학파의 어떤 선을 긋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중재 신학이라고 그러면 한 50년을 어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실상 잊혀진 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뭐 사실 틸리시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아까도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중재 신학이라는 학파를 갖다가 오늘날 현대에 다시 끄집어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판넨베르크 학파란 말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판넨버그가 잠깐 제가 거기서 정리를 하자면 판넨베르크가
버그. 판넨버그 이거 뭐 말고 판넨베르크. 햄버거도 아니고, 독일어로는 베르크죠. 베르크. 네. 판넨베르크가 그 리츠레, 그지? 그 중재 신학에서의 그 중요점을 판넨베르크가 끌어냈다.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판넨베르크도 그렇고 몰트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근데 그 사람 몰트만은 페얼미툴룽스 테올로기란 단어를 써요? 거기서? 페어미틀롱스 테올로기란 단어를 쓰는 것보다 그 시대에 다뤄진 학자들을 상당히 인용을 하죠. 그거는 좀 다르고. 이제 사실은 몰트만만 하더라도 판넨베르크만큼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은 없는 당연하지. 것 같아요. 몰트만 글쓰기는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몰트만이 훌륭한 분인데. 당연하지. 훌륭한 분인데 좀 다르죠. 그 부분은. 상당히 다른데 그게 이게- 판넨버그가 무슨 책에서?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는 모든 책에서 나와요. 대부분의 우리가 한번 좀 책들에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판넨베르크를 너무 가볍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판넨베르크는 철저한 독일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난 몰라요. 아니. 나는 전혀 모르고 우리 이 박사가 다 척하지 얘기하시고 마시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인터뷰자입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사실은 미국에서 주로 이제 그 학제간 연구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 인터 디스플리너리 다이얼로그. 특히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특히 물리학과 과학 종교와의 대화, 과학과의 대화, 신학과의 대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넓은 학문적인 그 지평을 갖다가 형성했다는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유럽 본토의 경우에는 이제 방법론 어떤 학문적인 방법론이 가능할 것이냐 신학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것 때문에 유명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코미디지 그거는 판넨버그 대가와 같은 우리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지 메토돌로기를 다룬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도 선생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그 학문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좋은 자극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도 선생께서도 워낙 그 1차 자료 강독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철학이 됐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들은 칸트와 내가 읽어본 칸트는 다르다. 그리고 말로만 듣는 헤겔이 어느 텍스트에서 정반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보면 헤겔의 무슨 변증법이 정반합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로 어떤 사상을 접근을 해나갈 때에 말하자면 이제 껍데기만 빼먹고 정말 그 안에서 이제 한 번쯤 그 사유의 늪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는 것처럼 사실은 판넨베르크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넨베르크보다는 일단은 더 잘 아시겠지만 유럽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뭡니까 그 학문적인 훈련의 과정이 이 사람의 학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1차 자료를 읽고 그거 자체를 분석하고 거기에 그 기반을 좀 베이스 위에서 신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통 대학 가가지고 프로세미나라고 그러는 기초 세미나 가면은 책을 갖다 아주 정독으로 읽는다. 이미 김나중 때부터 아주 그냥 1차 자료 읽는 훈련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오지만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만 하더라도 어쨌든 예도는 기쁘네요. 1차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또 신학에서 대가께서 말씀해 주시니 아니 그냥 저는 이 예도 선생님이 100% 공감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마 우리가 종종 왜 1차 자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종종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판넨베르크만 하더라도 일단은 전공법으로 1차 자료의 자료들을 갖다 이제 습득하고 텍스트 연구를 거쳐온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이 칼바르트한테 직접 공부를 한 사람이고 과제로서 그다음에 칼 레비트를 통해서 헤겔의 전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의 중요한 그 신학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던 에드문트 슐링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깊은 영향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판넨베르크는
독일의 어떤 1차 자료,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 자료들의 원텍스트들에 굉장히 해박하고 충실하다는 거,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자기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염두에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넨베르크 같은 경우는 왜 중재 신학을 중요하게 봤냐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리고 잘 아시지만 그 뭡니까 그 조직 신학 세 권을 썼잖아요. 일권 자체가 전부 신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신론이 어떻게 일권의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2권을 보면 2권의 앞부분이 이제 따지고 보면은 창조론이고 창조 거기에 뭐 과학적 대화 얘기하고 성령의 뭐 장 개념 이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2권 하반부가 이제 뭐냐 이제 인간론 얘기 나오고 3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3권에서 이제 뭐 쭉 보면 이제 종말론과 이제 뭐 교회론 종말론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판넨베르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중재신학 얘기를 방금만 그런 얘기하죠. 그냥 판넨베르크가 이제 일본에서 신개념을 얘기할 때 이 묘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실제. 요런 이제 요게 사실은 판넨베르크 집 표현으로 표현한 해겔적 신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신학에다 대입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실제. 알레스 움파센데 비클리시카이트. 알레스 움파센데 비클리시카이트. 그다음에 뭐 영어로 쓰는 All Embracing 그렇지. 알레스 움파센데 비얼클리카이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실제. 움파센트하잖아요. 움파센트. 근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실제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결국에 이제 드러나게 될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해결적인 어떤 완전 해결이구만. 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 어떤 그 알레스 움파센데 비클리시카이트의 어떤 그 계시가 드러난 장이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니베르설 게시시테라고 그러잖아요. 보편사적인. 여기 이제 사실은 해결적인 개념인데, 근데 그걸 투입해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 신개념이 말하자면 모든 신학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핵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놓고 가다 보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신학이라는 건 결국엔 이 알레스 문파스인데 비에클리시카이트라고 그러는 신에 대해 한 말하자면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된다면 신학은 모든 걸 포괄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 양반의 기획 자체가 굉장히 간학문적으로 되면서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모든 것들은 신학과의 대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기반이 되면서 사실은 일권을 펼쳐나가고 그때 사실은 일권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투입한 그 자기 어떤 무슨 책의 일권이죠? 조직신학. 시스테마티셔 테올로기 1권. 테올로기 그 1권. 근데 1권의 앞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알렉스 문파센데 비클리시카이트라는 것과 더불어서 뭡니까 그 슐라이어마호와 슐라이어마호 학파의 어떤 그 학문적 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요.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볼 땐 슐라이어마호가 추구했던 것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 학스포드 1번이 아마 카톨리시 테올로기일 거고 그래서 사실은 슐라이어마호가 1800년대 초반에 베를린 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훔볼트예요. 베를린 대학교에서 사실은 신학을 학문의 제왕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신학의 학문적인 가능성이 있다, 제왕이 된다. 그래서 그때 생긴 전통 때문에 독일 대학에서는 학스포드 1번이 다 테올로기로 들어갔죠. 최근까지는 요즘엔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학문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요즘엔 신흥 대학들은. 근데 전통적인 대학들은 대부분 에반겔시 테올로기든 카톨릭시 테올로기든 이게 사실 슐라이어마허의 테올로기가 위에 있어. 실제로. 그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테올로기시 파쿨테트가 있는 경우 신학부가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통적인 대학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THD를 조금 한 수 아래로 보고 PhD를 좀 높이 보는 경향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전공했을 경우에는 THD를 오고 독토테오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게 사실 슐라이어마허가 만든 전통인데 슐라이어마허의 어떤 그러한 전통 더하기 슐라이어마허 전통에 속해 있는 그 학자군이 했었던 이 작업이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테마티스 테올로기 말고도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안트로폴로기, 안트로폴로기 테올로기식 파스포트. 인간학입니다. 인간학으로 번역됐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번역이 그게 부분적으로만 나와서 어. 근데 그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내용 자체의 핵심적인 구조가 어려운 것보다 판넨베르크가 거기에서 구사하고 있는 이 간학문적인 대화의 폭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그것을 과연 다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 지쳐가지고 힘든 책으로 소문이 나 있는 책이거든요. 물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거를 이제 단순하지도 않죠.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판넨베르크는 자기가 썼던 중요한 텍스트들에서 여기에서 나왔던 그 학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그 인용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판넨베르크의 그 책 중에 뭐 그 책 제목이 제가 프로블렘 게시시테 데어 노에른 테올로기라고 근대 신학의 문제사라고 그러죠. 두꺼운 책은 아니고 그렇게 두껍다면 두껍지만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어떤 테마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그 저기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앞단계의 그 100년을 보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몇 가지 스펙트럼으로 쭉 놓고 아주 분석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판넨베르크가 보고 있는 핵심 그 문제 의식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페어미팅 테오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판넨베르크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발굴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거를 혼자 한 건 아니고 유럽 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독일 대학 특징 중에 하나가 교수를 정점으로 하는 연구단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이끌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전통에서 프로이센이 국가의 어떤 주도의 그 뭐랄까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인층을 갖다 굉장히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프로페서의 어떤 역할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프로페서를 중심으로 그 아시스텐트들, 연구들, 그 다음에 박사학위 과정생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한 이제 그 그룹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판넨베르크가 의도적으로 애제자들한테 이 테마들을 하나씩 다 줘버렸어요. 그래갖고 판넨베르크 학파들 중에는 판넨베르크 학파가 유럽에서 보면은 판넨베르크 제자들이 지금 현직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판넨베르크 학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적 전통의 활용과 역사적 전거의 활용에 굉장히 능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막연하게 학제간 대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악스트 피스칼라 같이 괴팅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한테 이제 맡긴 테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은퇴했다고 그러지만 뭐 뮌헨에 있었던 얀 롤스 같은 사람한테 상당히 이렇게 넓게 줬던 테마 중에 하나도 이런 이제 그 전통의 발굴이었죠. 그리고 판넨베르크 학파가 광범위한 19세기 초반 독일 그 중계신학의 어떤 그 전통들을 갖다 발굴해가지고 작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재발굴하는 것이 이제 판넨베르크 학파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20세기 중후반에 이 학파가 오히려 조명이 됐죠.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어쨌든 그 중재신학에서의 그 중요성을 오늘날 그 부상시켰던 그런 학자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깊이 살펴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개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소개만 해도 그게 엄청난 거죠. 페어미트룽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있으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에선 틸리시가 미디에이팅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매개해준다는 거예요. 연결해준다. 뭘 연결해주느냐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런 건데 이제 그 시대 학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네들 앞세대에 거대한 두 명의 사상가들이 지나가는데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헤겔과 슐라이머커. 그러니까 헤겔과 슐라이머커를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하면은 한번 종합을 해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
그리고 너무 앞부분에 이제 슐라이머커나 또 어느 정도 헤겔의 어떤 영향이 이제 갈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작업이 상당히 이성화된 작업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가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저 종교적 전통 이거하고 이제 그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 사이, 그다음에 전통과 현재 사이, 그다음에 어떤 이론과 그렇죠. 뭐 교회 현장 사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매개를 해볼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신앙. 그게 다가 중재란 의미가 네. 그 다랑 연결이 되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칼바르트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바르트 입장에서 볼 때는 나타만 사사나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바르트가 이거를 다뤘던 시기 자체가 바르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레디칼한 19세기 또는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을 갖다 전개할 때 이것들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자기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대체로 방향 자체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전 시대의 단계에 남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비판을 갖다 이제 많이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바르트는 재밌는 게 포에르바크가 상당히 정직한 획을 그은 신학자예요. 학문 높이 평가하죠, 포에르바크를. 왜냐하면 그 포에르바크야말로 뭐 이런저런 그냥 잡다한 거 섞지 않고 진짜 이 시대의 학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다 정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에서 오히려 포에르바크가 정직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높게. 어쨌든 이제 그 전반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학자들의 그 흐름이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그 학자들만 하더라도 일단은 칼바르트가 종종 비판한 리샤르트 로테라는 학자예요. 로테,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것도 이제 넣을 수 있느냐를 그 마르하이네케라든지 나우프라든지 이런 아니면 이제 트베스텐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잘 못 들었어요. 칼 임마누엘 리치. 근데 뭐 이 사람들 이름까지는 보통 책도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고 남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인용은 하지만 판넨베르크 같이 그렇게 자세하게 읽지도 못하고 인용도 잘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체로 흩어갔고 그 흐름 가운데에서도 약간은 더 헤겔 쪽에 가서 붙으려고 그랬던 학자분이 있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마르하이네케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슐라이머커 쪽에 가서 붙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겔 쪽에 가서 붙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른바 판넨베르크가 그 레플렉시온스 테올로기란 표현 쓰거든요. 레플렉시온.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라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결국에는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아오는 절대 정신의 어떤 이제 그 운동 가운데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갖다가 판넨베르크는 그걸 레플렉시온스 테올로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그 19세기의 레플렉시온스 테올로기라고 그러거나 레플렉시온스 필로소피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너무 토탈리테리안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는 거고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역동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만 어쨌든 판넨베르크는 레플렉시온스 테올로기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학계 쪽에서도 좀 쉬어. 철학계에서도 괜찮아? 칼 포퍼가 칼 막스와 헤겔을 까잖아, 그죠? 까는데 그걸 전체주의로 갖고 가면서 내용을 피스밀, 민주주의 그쪽으로 열린 사회와 적절해서 까는데 역으로 막스와 헤겔 1차 자료를 읽은 자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된 어떤 파악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죠.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해 못한 걸 이걸 글이라고 써놨냐 이러고 앉아있다고 거기서요. 당연히 자연과학자가 과학 철학자가 그러한 대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 도식을 다룬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도식을. 그런데 그 도식 안에서의 그 내용들은 전혀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신학 쪽에서도 그러한 도식화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사상을 갖다가 도매금으로 이렇게 뭐 보통 독일 사람들 얘기는 플라카트하면 플라카티에라 한다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건 이거다. 근데 그거는 내가 말하자면 내 생각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라버리려고 할 땐 참 편해요. 당연하지. 논쟁할 때.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건 좀 얘기해서 팬티에서 어긋나지만은 벗어나지만은 사실은 몰트만이 바르트를 인용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당연하지. 플라카트. 자기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가지고 바르트를 갖다가 싹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바르티안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몰트만의 어떤 이 도법이 상당히 좀 자의적이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많아요. 근데 사실이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퍼가 사실은 20세기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로 어떤 그 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난 그 세 명을 비판하는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뭐 그다음에 뭐 제일 처음에 뭐 아리스토텔 그다음에 이제 뭐 헤겔과 마르크스 적어도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하다고 한 번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왜냐하면 뭐 그 부분이 오늘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독일의 그러한 철학들을 토탈리테아리아니스무스로 갖고 가고 데리다가 그거를 깐다고 레비나스를 니는 헤겔 안에 있다 그러거든. 네가 무슨 타자를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저끼리 싸운다니까. 지금 철학에서의 논쟁도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헤겔을 읽으면서 헤겔 안에서 타자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중요성을 통한 어떤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절대 정신의 그 발현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가 되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디터 헨리시 잠깐만 아주 중요합니다. 디터 헨리라는 사람은 신학에서 오늘날 관념론의 대가인데 그 사람이 옥스포드에서도 활동했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다 그렇게 번역이 됐고 그러면서 헨리는 오늘날 지적이 less than nothing이라고 하는 무보다 더 적은 실제라고 하는 그 책에서 헨리를 언급합니다. 관념론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한번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는? 뭐 신학계에서 사실은 이제 헨리 씨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있는 것보다 일단은 신학자들 중에 뭐 헨리 씨한테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아까 뭐 얘기했었던 뭐 철학자 중에는 뭐 윈터 피갈 뭐 얘기하셨지만 아마 부심이 헨리 씨였고 아마 1심이 누구였는지 가다모가요? 1심이 가다모고 2심이 아마 헨리 씨였을 거고 그런 어떤 그 정통 하이델베르크 저기 철학의 어떤 계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신학계 중에 헨리 씨한테서 그 학위를 했던 분이 벨커였거든요. 미샤엘 벨커구나. 하빌리타치온. 네네네. 그러니까 하빌리는 그분이 저기 고테스 무니베가 살리트는 렐라티비테트 데어 멜트라고 신의 보편성과 세계의 상대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아마 그게 하빌리일 거고 디서타션을 갖다가 헤겔 철학을 가지고 헨리 씨한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라 철학 학위를 또 따로 했군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헨리 씨한테서 배운 게 뭐였냐? 그다음에 헨리 씨를 비롯해 가지고 어떤 헤겔의 철학이 어떤 신학계에 어떤 영향을 갖다 끼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헤겔 철학이 그동안 워낙 욕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토탈리테리안이라고 하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헤겔 철학이 상당히 그냥 도매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철학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헤겔 철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그분의 얘기가 그였어요. 헤겔 철학을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안에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영의 어떤
오히려 개별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절대 정신이 자기 어떤 전개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하모닉하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갖다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을 갖다 이제 해결이 이제 제시하고 있다. 최고의 모델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그런 모델에 대해서 제일 정통하게 이해를 했었던 거는 지금 본헤퍼가 초기에 썼던 그 교회론의 저작들 있잖아요. 그거 책 제목이 뭐죠? 산토rum communio하고 쌍토름 코무니오. 그다음에 이제 악퉁트자인이라고 행위와 존재. 그렇죠. 번역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행위와 그 쌍토름 코무니오에서 그 본헤퍼가 얘기했었던 교회 개념이 이제 크리스투스 알스 게마인드 엑시스트 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자체에 그러니까 그 교회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겔의 가이스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이스트 개념이 본해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하모닉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보네포가 혼자 발견한 개념이라기보다 그 보네포의 선생이었던 교회사가 있잖아요. 라이놀트 제베르크라고. 제베르크가 사실은 해겔 철학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보네포에 많은 스승이 있었지만 근데 라이놀트 제베르크가 발견하고 있는 개념 중에 제가 그 제베르크의 텍스트를 보다가 가이스트 알스 게마인드 엑시스티어렌트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베르크의 표현 중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정신, 영 이런 개념을 사실은 제베르크는 읽어냈어요. 해겔한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네포는 사용을 하죠. 악퉁투자인을 보면은 거의 읽어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개념 자체가 훌설의 현상학이나 현상학이에요, 현상.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요거 개념을 어느 정도 훌설의 지향성 개념하고 이제 하이데거의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자유자재로 놀고 있거든요. 보네포가. 그러니까 사실은 보네포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철학적이에요. 다른 우리 일반인한테 알려져 있는 보네포의 책들은 옥중서신이라든지 또 뭐죠? 후기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알려져 있고 사실은 악트운트 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그게 논문이었죠. 물론 이제 논문인데 그게 논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학문적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존재에서 행위로 가는지. 근데 처음에 이상은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해결의 그 부분은 처음에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영을 이야기하고 그 뒤로 이제 이게 어떻게 행위로 나가는지를 이야기할 때 현상학과 하이데거 해석학 헤르메노이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부분들을 존재 개념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 있죠. 그때만 하더라도 헤르메노이틱이 보네포에 있어서 뭐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었던 아니었어요. 헤르메노이틱이 아니야. 한 가지 보네포는 테마가 다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중재 그러니까 페어미팅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조금 더 해결 철학적 개념 얘기해. 핸드폰 여기 있나? 핸드폰. 얘기해. 조금 더 해결 철학에 가까운 쪽이 있었고 슐라이마커에 가까운 쪽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리샤르트 로테인 것 같아요. 리샤르트 로테는 사실은 이제 사실 바르트 같은 경우는 리샤르트 로테를 워낙 싫어했으니까 무슨 책을 나와도 로테가 가끔 나오는데 로테는 욕을 바가지로 하는 쪽으로 나오고 로테 같은 경우엔 해결 철학의 어떤 전개 개념으로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회의 발전 단계를 놓고 보면서 테올로기시아 에틱이라는 신학적 윤리학이라는 책을 갖다 5권짜리를 쓰게 됐는데 그 책의 5권에서 결국에는 이제 국가라는 조직이 굉장히 커지면서 모든 종교 조직을 삼키는 국가 이성이 도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윤리학의 어떤 테마를 갖다 이제 다뤘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 예를 들어 상당히 예언적이네. 철학자로서 봐도 뭐 재미있네. 사실은 그런 국가가 종교를 먹을 것이다. 국가가 종교를 먹을 것이다. 국가가 커져서 국가 이상의 종교를 삼킨다라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 어여 때문에 보면은 국가 객관 정신이 절대 정신을 삼킨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대입을 한 거죠. 코미디네 코미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싫어하는 재밌다. 부분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하나의 도식적인 개념인데 그렇게 이제 그 가는 것이 과연 이제 종교적으로 맞느냐. 자 그런가 하면 헤겔의 어떤 그 도식에 따라서 삼위일체론을 전개하면서 그 텍스트를 써나간 많은 또 신학자들 그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르트 전이구나. 네, 근데 바르트도 뭐 네. 누구 있죠? 뭐 나우프도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르트 이전에 상당히 많은 헤겔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영개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토대 작업이 있었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봤을 때는 그 도너라는 신학자, 오, 이삭 도너. 그 사람, 이삭 도너는 사실은 독일에서는 이제 거의 잊혀진 신학자죠.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갖고 볕을 내놓은 건 이제 바르트의 역할이었던.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점이 뭐였냐면 삼일체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너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 어쨌든 목회자 집안이었고 교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성보다는 교회로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바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보게 되냐면 도너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누구죠? 그 칸트 같은 경우에는 칸트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뭐 순수 이성 비판보다 이제 사실은 그 후대에 사실은 이제 슐라이어마커 이하 그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칸트의 중요한 텍스트는 사실은 실천 이성 비판이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 이성 비판은 사실은 결국에는 결국 인식론적인 테마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인식론적인 테마보다는 사실은 더 긴급하게 땡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에틱적인 테마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그렇겠죠. 근데 뭐 더 잘 아시지만 칸트가 남겨놓은 그 위대한 그 인식론적인 질문이 엄청나죠. 20세기까지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술 미학에서도 뭐 엄청 중요한. 그거는 이제 판단력 비판의 핵심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뭐 칸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 계몽주의 사조에 있거나 낭만주의 사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뭐 숭고라든지 천재라든지 뭐 이런 어떤 미학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남겨놓은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은 놔두고도 차치하고요. 어쨌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한 건 결국 이제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후에 중재파들, 이른바 이제 중재 신학파들은 실천이성 비판전의 어떤 테마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도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칸트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정통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그 철학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삼위일체론을 뒤로 빼버리잖아요. 이거 별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상당히 칸트 쪽에 가까이 가 있던 누굽니까? 슐라이어마커 또 뒤로 빼버린다. 당연하지. 뒤로 빼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 칸트 그런 이제 영향사를 보면서 도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은 뭐의 어떤 부분에 이제 그 학문적 강점이 있냐면 기독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있는 바르트 냄새가 나네. 벌써부터. 기독론에 있는데 기독론이 약하죠. 칸트랑 누구지 슐라이어마커는 당연히. 만약에 칼케돈의 어떤 그 고백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르너가 그걸 살렸다는 얘기네. 아니 근데 바르트는 절반만 살렸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아니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바르트가 절반만 살렸다. 아니 절반만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바르트의 어떤 그 평가는 뭐였냐면 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미진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미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일단은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중재신학파뿐만 아니라 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기독론이었다. 그 기독론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론에서 텍스트는 대부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보냐면 요한복음을 중요해요. 로고스 기독론. 당연하지. 그거는 철학적 네. 신학으로도 연결되니까. 철학적 신학에 있어서도 결국 중요한 건 로고스 신학. 뭐 불트만도 요한복음은 코멘타리를 따로 썼는. 그도 결국에는 이제 뭐 기독론을 볼 때 뭐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 다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근데 어쨌든 도르너라는 예, 아주 그 터키 그 뭐지? 터키 음식이 생각나는 그분은 그건 도르너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분이 어쨌든 이런 그 슐라이어 아. 마허나 칸트나 이쪽 부분 크리스톨로기가 약한 부분을 바르트보다도 더 그거는 그 부분을 요 얘기는 이제 어쨌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고스 기독론이고 요한복음이었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따지고 보면 로고스 기독론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변 신학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는 굉장히 코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도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독론의 중요성을 갖다 이렇게 딱 핵심적인 키워드로 놓으면서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갖다가 자기는 주장하고 싶어요. 역시 멋진 분이구나. 도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위일체의 이론이 지금까지 약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멜랑기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멜랑기톤. 진짜? 예, 그 텍스트에서 왜 왜 멜랑히톤 때문에? 왜 멜랑기톤이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는 연구를 해서 의미를 밝혀내야 될 이유가 있다. 근데 멜랑히톤이 1521년에 로치 커문네스라고 그러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루터 신학의 기반을 가지거든요. 아시지만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1521년에 로치 커문네스가 나올 때 결국 그 한 4년 뒤에 로치 커문네스 때문에 루터 신학의 기틀이 다져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521년 로치 커문네스 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의 비밀은 경배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이성이 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해야 될 부분이지 연구를 해서 팔려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숭배의 대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삼일체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보실 부분이 요 말을 두고두고 인용을 하죠. 도너가 그 얘기를 하고 바르트도 똑같이 인용을 하고 이 몰트만도 똑같이 인용을 하고 몰트만이 삼일체론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521년이 로치 커문네스판을 갖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삼일체론을 밝혀가지고 이제 내놓는 중요한 길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사회적 삼일체론이야. 몰트만은. 바르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사실은 삼일체의 중요성을 도너한테서 일단은 찾아보려고. 그리고 그 도너의 그 삼일체론의 중요한 그 관심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동방교구들의 삼일체론을 가지고 와요. 독특하네. 그러니까 그 동방교구들의 그런 갑바도기아 교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인용하는 텍스트를 그때 써요. 쓰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페리코레시스는요 한국에서 알고 있듯이 몰트만의 발견 용어가 아니지. 몰트만도 자기 거라고는 얘기 안 했어. 바르트의 1-1에 나와요. 바르트의 1-1에 페리코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갑바도기아 교구들의 단어잖아요. 갑바도기아 교구들의 단어들을 19세기 초반에 여기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는다고요. 어쨌든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어쨌든 이분은 에큐메니칼적인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랑과 리폼드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교회와 어떤 그 독일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연결시키려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입장이라고 이제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흐름을 형성하는데 그 아들이 신학 교수였고.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중재 신학파라고 그럴 때는 이제 상당히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리츠는 못할 것 같네. 아니 리출까지 일단은 오늘은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어. 뭐 이렇게 벌써 시간이 그러면요 빨리 얘기를 하고 거기 정리
일단은 아니요. 네. 깊이 얘기하는 게 나. 뭘 빨리 얘기를 해?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부분도요. 판덴베르 카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연구한 거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율리우스 밀러라는 신학자인데 밀러는 바르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사람이고 보네퍼가 행위와 존재를 얘기할 때 세 번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죄론의 대가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정도가 이제 중재파의 중요한 사람들이다. 근데 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학파의 끝자락이 누구냐 그럴 때 리첼이란 말이에요. 리첼은 사실은 그 흐름 가운데에서 성장을 하는데 단지 한 가지 조금 좀 고려할 게 뭐냐면 리첼이라는 어떤 인물 자체가 묘하게 해겔 철학의 어떤 영양사를 되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떤 해겔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을 내가 넘어가야 될 거야. 특히 굉장히 뭐 아까 우리가 토탈리테리안적이라는 것이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리첼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거를 갖다 토탈리테리안적으로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슐라이어마커 쪽에 가서 닿아버리고 그리고 리첼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어떤 윤리학이라든가 칸트 철학을 갖다 바로 가져가. 그러니까 사실은 리첼이 그 책을 갖다 이제 칭의와 화해의 교리라는 책을 갖다 쓴단 말이죠. 이 칭의와 화해의 교리라는 책을 갖다가 이제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재신학의 어떤 그 흐름을 갖다 한편으로는 계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첼 같은 경우에 칭의론이 중요하지 않다가 기본적으로 칭의론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근데 이제 칭의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어떤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리첼은 화해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화해된 사람의 중요한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곧 윤리적인 어떤 양상, 윤리적인 어떤 그 지평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계승은 사실은 신학 정신의 계승이 이제 중재파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시대를 흘러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재파만 하다가 두 가지 정도 이제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 중재 신학파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흐름이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에얼라멘의 각성 신학파라는 게 있어요. 에어베품 테올로기. 그다음에 이제 독일식 경건주의라고 그러니까 부흥운동 끌어갔던 하나의 흐름이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나왔던 성서신학, 요한 토비아스 뱅크라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흘러나오는 어떤 전통 가운데서 하나의 흐름이 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산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흐름을 가지면서 교류를 하면서 한 시대를 갖다가 흘러가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첼에게서는 거의 말하자면은 하나의 시대가 형성이 되버려요. 리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리첼은 단지 하나의 학문만 성공시킨 게 아니라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리첼 제자란 말이에요. 트렐치, 하르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저기 헤르만. 근데 트렐치나 하르나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커다란 그 흐름을 갖다 형성해버리고 비렐름 헤르만은 참 재밌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본인 자체는 뭘 주장했는지 우리가 요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도대체 헤르만의 윤리학자인 건 알겠는데 헤르만의 신학이 뭘까?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헤르만이다라고 할 만큼 막 이렇게 대단한 건 없는데 헤르만이 유명한 건 헤르만의 제자들이 한 시대를 갖다 다 풍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만의 제자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헤르만 제자예요. 바르트, 뭐 틸리시도 어느 정도. 틸리도 그쪽이. 불트만이라든지. 그래서 헤르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단한 학풍을 이뤘다기보다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천재적인 역할을 했던 리첼의 제자라는 것. 어쨌든 리첼의 시대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시대를 주름 잡아버리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건 학문적인 분위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전체가 프로이센이 주도하고 있던
그 어떤 독일 국가교회의 정서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독일의 국민교회라고 그러죠. 폭스키르시아라고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에카덴. 에카덴은 또 다르긴 하죠. 47년에 트라이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정신 자체는 이미 그 시대에 형성되어 있는 교회론적인 정서를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교회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제 슐라이어마커의 어떤 그 아이디어 이상에서 이렇게 그 정점화된 유니온이라는 교회예요. 유니온 교회, 유니온 특혜르시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슐라이어마커가 아이디어를 거의 정점화시키고 여러 개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성립이 되고 누가 이제 유니온 키르시아를 갖다 완전히 이제 그 정착을 시켜주냐면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가 유니온의 사람. 그리고 제가 보면은 라이노르트 제베르크가 유니온의 사람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단지 신학 운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신학적인 현장에 베이스는 유니온 교회가 돼 있고 유니온 교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다시 이런 어떤 그 슐라이어마커 중계파 그 다음에 어떤 리츠로 내려오는. 그 리틀에 의해서 그 당시 비스마르크면은 프로이센의 국가가 완전히 통합되고 예. 거기에도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다는 얘기네. 그 비스마르크는 철저하게 기독교적 현실주의를 표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스마르크가 베이스로 갖고 있었던 신학 자체가 이거였고,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어떤 전개했었던 어떤 그 대화 자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배경들은 거의 그거하고 같이 간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하고 같이 간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은 이 지도가 왜 그렇게 단지 이제 학문이 뛰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리츠의 학파가 한 시대를 지배할 수 있고 슐라이어마커의 영향이 100년 동안 살아있고 이거는 그 어떤 국가교회 지방 자체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쭉. 그럼 세 번째 시간에는 리첼의 신학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세 번째 시간에 바르트로 넘어가면은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리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르트를 어느 정도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너무 오늘 길었다. 오늘 이성원 박사가 신학 쪽에서 아주 재미있는 여기 빛이 없네 대화를 해주셨는데 철학자로서 볼 때 헤겔, 칸트, 슐라이어마커도 신학 쪽에서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그 부분은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미학 팬들은 오늘날 아감벤이라든지 지젝은 조금 미학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아감벤 같은 경우는 순수 이성, 판단력 비판도 중요하지만 순수 이성 비판에서 물 자체와 그 다음에 현상 이 부분을 나누는 부분에서 플라톤의 어떤 그 이데아의 개념과 형상, 에이도스 개념을 나누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어떤 미학 역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판단력 비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오히려 순수 이성 비판의 인식론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조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상은 박사를 통해서 오늘 알게 된 것은 신학하는 분들은 수지 맞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특히 판넨베르그를 통하여 이런 중재 신학들이 소개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그 칸트라든지 그 다음에 슐라이어마커를 통하여 기독론이 많이 죽잖아, 그죠? 그런데 철학자로 볼 때는 그 오히려 칸트나 슐라이어마커의 이러한 접근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기독교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까 도르노라든지 밀러라든지 전 처음 들어봐요. 다 이런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들었고 다음 주에는 리첼 신학에서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을 오늘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다룰 것이고
칼바르트의 부분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상은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두 번째 라칭거와 한스킹은 멋진 강좌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특히 판넨베르그의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는데, 오늘 이상은 박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도TV에서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부분을 라칭거와 한스킹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초대를 해서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예도는 그냥 하나의 씨 부리는 자로, 질문하는 자로서 이쪽에서는 역할을 하겠고, 세 번째 시간은 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이상은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페북의 어떤 그 특성상 따로 인터뷰는 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